정치의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법개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이 세 가지인데요.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엊그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 강행하는 이 분위기에 반대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명 40여일 만이고 이 사법개혁 추진 이후에 사법부 내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항의를 표현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원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원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고 그 방법도 상당히 저는 셌다고 봐요. 그 문구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데도 뭐 여당에서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뭐 사퇴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정부 대관 이런 거 맡는 분이잖아요. 국회. 그냥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뭐 이 이상 더 센 방법은 없겠죠. 그만큼 법원에서는 정말 반대하고 있다. 이 정도 상태죠. 근데 저는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하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 사법제도 자체가 뭔가 본인들의 그 전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 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헌재가 이거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좀 꼽고 싶습니다. 카르텔이 있으니까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법개혁에 대한 법안 자체는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할 만한 것이고 그 뼈대와 본질은 크게 저는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자각해야 되는데 법관들이 너무 기득권에 치여 있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시대가 바뀌면은 제도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원칙은 바뀌면 안 되죠. 헌법상에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을 좀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집권 여당에서 더욱더 좀 논의하고 사회적인 합의 이끌고 그렇게 해서 오류가 적은 부작용이 적은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과 법률을 만들어야지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은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의를 표명하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의를 받는 쪽 그리고 그것을 보는 쪽에서는 아이고 법원행정처장 그만뒀네. 우리 사법개혁 이거 우리 다시 한번 검토해볼까? 이러한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 지금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히려 도피와 회피가 아닌가 무책임함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 자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냐 이게 고로 강도가 높은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민 의원은 그런 결기라면 대법관직 자체를 사퇴를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정청래 대표는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합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 사의를 지고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원 행정처장 자리에만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크게 어떤 큰 뭔가 책임을 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에 법원 행정처장이 본인의 어떤 사의를 표명했던 일들을 보면요. 재판부의 어떤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판사 사찰이라든지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과거에 이런 어떤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을 때
다 사의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유는 그게 아니라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법안이에요. 법 왜곡죄 저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조작 수사라든지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 위법 수사,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재판 대법관 수 늘린 거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대법관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4만 5만 건 어떻게 한 번에 다 처리하냐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법안인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항의 표현한다? 좀 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이 근거인데, 그 사법부가 추가로 앞으로 또 대응을 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 늦었다고 생각해요. 본회의 통과한 법안을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다시 개정해서 다시 뭐 통과시키거나 폐지하거나 이 얘기인데 그러기엔 늦었고,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는 선 정도로 반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법원장 빠져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리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대응이 좀 어떻게 보면 법원 쪽에서만 본다면, 법원의 의사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별로 이렇게 핵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법원이 좀 자초한 측면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뭐 조작 기소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 과정 이런 거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논박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돌아봐야 한다. 국민 여론이 썩 법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게 한두에 쌓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 예를 들면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그 사람들 그걸 다 무시하고 노동개혁 할 수 없잖아요. 사업주들의 요구사항 그거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 대응 방안, 예. 재판 거부, 재판 거부? 파업. 판사들이 이제 몰라 우리 이제 판사 재판 파업. 거부할래. 판사 파업 이런 거 하면 안 돼. 판사할 사람 많아요. 판사 또 공무원이라서 안 되나 파업이? 자, 공무원이지만 사법부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대응할 만한 어떤 카드는 없어요.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근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좀 접근했으면 예. 좋겠어요.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인 해법과 분석을 떠나서, 그래요. 헌법에 이제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들지 마라라고만 주장을 해요. 앵무새처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변했다는 부분들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독립을 줬더니 정말 이 독립이 카르텔에 된 게 아닌가, 그거예요. 독립이라는 어떤 명패를 달고 우리 건들지 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독립은 결국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을 사법부가 지고 있느냐는 국민적인 물음이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그러면 독립과 책임을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제도를 하나 던진 것이고, 그러면 자율성 좋다, 자율적으로 법관이 판단하자, 그걸 줬더니 너무 자율적이에요. 본인들의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있어서 자율이 아닌 자의적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줘야 되냐? 투명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법제도를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지. 이게 정치적인 셈법으로 뭐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에는 불리하고 현 정권에 도움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수혜자는 국민이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낮다고 봐야 되죠.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3법이 공포되고 실행되기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까? 국민의힘이 헌법 헌법 제소? 네, 헌법 소원? 하게 될까요? 네. 위원 법률 네. 신청. 헌재가 이미 위원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곳이 헌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별로 이제 실효성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앞서 사법부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거쳤대잖아요. 아니, 그래서 법 왜곡죄도 법사위 통과된 걸 한 번도 또 법원에 사법부에서 이런 점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그걸 또 의총에서 다시 한번 그럼 수정했잖아요. 곽상원 의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합의를 최대한 위헌성이라든가 사법부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해서 하려고 했고요. 사실 법원에서는 개혁 대상이고 대법관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예. 본인들의 권위와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불속킹이라고 해서 이제 3심제자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대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하는 줄을 몰라요. 대법관이 사실 이 판사 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그냥 연구 보고서 기록 보고서만 올린다고 하잖아요. 기록도 보지 않고. 그럼 과연 그게 국민에게 3심제가 온전히 보장된 거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4년, 3년 뭐 이런 재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대법관 증원, 이 사법개혁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났죠. 네. 끝났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근데 이게 본회의 시행되면 시행되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이 4심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재판 소원을 하게 될 예. 경우에 이게 기본권을 이유로 이 재판으로 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길어지는 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이 법이 정말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법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민주당에서 준비를 했었을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예.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 논의가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뷰를. 법안 예, 법 그런 조항을. 그런 조항이나 위헌성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판단을 잘하는 곳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충분하게 지난 20년간 축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고민하는 것 사실은 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이미 우리 판례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사법권만 이해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맞지가 알겠습니다. 이 않습니다. 사법개혁 그 얘기가 3법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서로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만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법개혁 그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잘 시행되도록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고요. 여당 내부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인가요? 네. 여당입니다. 공취모. 야당 얘기가 많은데. 네, 공취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이게 취지를 같이 하는 당 차원의 공식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약칭으로 국조추진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원 모임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대신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특위로 그냥 통합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나왔다. 일단은 그 특위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흡수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뭐고 어쨌든 실존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의 모임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근데 거잖아요. 거의 하지 않겠다,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아직 그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또 특위가 활동을 하지만 예. 또 여러 가지 또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게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형태만 아주 흔적만 남기는 화끈하게 정도다. 얘기하세요. 아니, 당대변인 강제를 갖고 계시잖아. 이런 건 제가 얘기해야죠. 제가 이제 현상만 분석을 하면 이거는 이제 당내의 입장일 것 같고요. 뭐 우리 김남국 대변인도 아시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얘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당 차원에서는 이제 외곽에 의원들의 어떤 그 결성 모임으로 105명이나 공치모라는 이름하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할 만하나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계파를 구성된다는 측면 그게 무슨 뭐 친명 모임이고 뉴명 모임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와 맞서는 모임이고 이런 분석들이 분분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빨리 불식시키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식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논란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는 부분도 있을 시키기 것이다. 위해서, 정무적으로.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에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래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 모임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탈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논란이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차차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단박에 정리되는 건 없고요. 그런가요? 그래도 민주당은 최소한 어떤 이런 갈등과 오해 속에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하세요. 집중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모임에 그러니까 집중해서 얘기하시라고요. 이 왜 모임이 왜 유지되는지 거기에 자정 집중하라고. 노력을 예. 스스로 가져서 우리는 이렇게 개파를 가지고 분란을 초래하지 않는 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좋겠다라는 걸 전체 의원들이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뭐 윤건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빠져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제는 당이 맡았으니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지금 빠져나가서 제가 보기로는 한 3, 40명 빠져나갔으니까 쭉 빠지면 이제 기본 이제 모임 한 30명 정도 남을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박성준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죠. 박성준 의원이. 그분이 예. 지금 모임은 이건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원내대표나 뭐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가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이것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남국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은 그냥 공치모 모임 형식의 그런 목적의 모임은 이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박성준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별 모임으로 좀 격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공소 취소라는 이름이 똑같잖아요. 근데 당기구가 생겼다면 원래 있었던 모임은 그럼 없어지는 게 맞고 아니면 유지하려면 다른 목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뭐 박성준 원내대표 추진 모임이라든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박성준도 억울하겠어. 왜 예를 그게 들자면 아닌데. 예를 맞죠? 들자면, 그렇다는 예, 게 아니라 예, 예를 예. 들자면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해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갖고 가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 선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최근에 뭐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자,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번역기를 누가 좀 돌려주시죠. 제가 돌릴게요. 네. 그래야 되겠다. 이게 그 메시지가 수요일 날 나왔는데요. 수요일 날 나오기 전에 사실 화요일에 또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전 충남 통합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비즈 기사에서 청와대가 민주당이 부글부글이라는 약간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였는데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한 3, 40분 만에 대통령께서 직접 트윗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통합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행정구역이 사실 유구한 역사가 있어서 이 합의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혀 부글부글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걸 올리셨는데 청와대에 홀대받은 거 없고 당은 당, 청은 청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동시에 또 김민석 총리님 K국정 홍보에 대해서 총리는 일을 잘하고 계신다. 당연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국에는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내의 화합을 위해서 갈등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공이 김민석 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당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얘기했다. 장성철 해석. 아니 근데 이게 대통령 진짜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성철 한꺼풀 더 소장님 해석. 벗겨보면 그냥 정리됐어. 여권 내 권력 역학관계 다 정리됐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뭐 대들거나 해코지하거나 여러 가지 내가 외국 순방 나갔을 때 이상한 짓 안 할 거야. 다 정리됐어. 이제 여권은 나를 중심으로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자신감이 있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장소연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갈등이 현상적으로 당연히 있죠. 표출화되니까. 근데 이제 이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명청 갈등, 뭐 아니 당청 갈등, 그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와 또 그 내부에서의 뭐 친명 그룹의 어떤 이런 인위적 부딪힘을 조장하는 어떤 계속적인 발언이나
추세, 언론 이런 보도에 있다는 대해서는 얘기.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 잘라버린다고? 그게 그래도 그래도 조금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지난 정부보단 나아요. 그래. 그러면 그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맥락을 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공유한 글이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뉴 이재명 현상을 다룬 한겨레의 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칼럼을 SNS에 공유를 했고 이제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는데 그 기사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 투쟁의 언어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분석했던 기사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대표 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으세요. 대표 때도 거의 30번 이상 우리 내부에 막 이렇게 뭔가 갈라치기하고 혐오적인 적대하는 그런 말을 삼가해달라. 그러면서 항상 통합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하자. 그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굉장히 높게 평가할 네.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게 지금 맞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소지를 없애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충분히 법안 많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라는 얘기를 민주당에게 하지 않고 국무회에서 국무위원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듣죠. 엄청 참은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의 과정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흥분해서 좀 급발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적어도 당을 향해서는 없었다고 봐요. 저 정청래 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도 뭐 친명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알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떠오르는 같은 상황에서 정말 다른 대처가 어떻게 연상이 꼭 되는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이번에는 여당의 어떤 권력 구도라든지 갈등의 양상에 대한 멘트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뉴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가 탈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일은 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뭔가 당내 일에 대한 선을 이야기하면서 이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요. 대표적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요. 합당 문제도 의견을 줄 수 있는데 너무 거칠었고 두 번째도 그 공치모 모임도 내 생각에는 좀 이게 뭐 좀 국민들을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앞에 간판을 좀 바꿔봐. 좀 이상하게 볼 거야. 국민 눈높이에 좀 안 맞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미친이라는 얘기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이 대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가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주지 않고 전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발로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상윤 최고위원을 이렇게 강퇴시키는 저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일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조언을 하려면 최소한 감정선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외부의 빅 스피커들이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촉발한 게 제명인의 마을의 사건이라고 보고 제명인의 마을도 아쉬워요.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사실 송 전 대표가 지난 20일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복당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 건데 이거는 뭐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진짜? 왜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그 장성철 소장님이 막 얘기했잖아. 정청래 당대표가 뭔가 견제하려고 한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하자. 네, 이거 바로 잡아야 이게 되네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이게 복당을 하게 되면 그 탈당한 마지막에 탈당한 시당에 복당 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심사위원회를 그 탈당한 시도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 서울에서 그쵸. 예, 서울에서 탈당을 서울시장 하셨어요. 후보였으니까. 예, 맞아요. 서울에서 탈당을 하셨고 그런데 입당을 인천에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당에 입당한 거를 서울시당으로 다시 가져와서 복당 심사위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정청래 대표께서 직접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감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탈당을 하면 경선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 20% 감점이 있어서 그 불이익이 없게 중앙에서 요구해서 당에서 요청해서 들어오신 걸로 이렇게 모시자라고 해가지고 어제 의결이 됐고요. 일체 그런 뭐 견제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유튜버와 평론가들이 해서 합당하실 때 정청래 대표님 뽀뽀라도 좀 해드려라. 아니 진짜. 우리 장 선생님 도와줬는데. 죄송합니다. 장 선생님 도와주셨는데. 아니 그게 다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금요일날 이렇게 하기로. 근데 현 민주당 대변인이 자리하시니까 뭔가 명쾌하게 설명되는 그러네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요. 네. 시원하네요. 제 자리로 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 제 자리로 오시죠. 근데 너무 아름답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이렇게 속마음 이런 네. 거를 또 그런 게 얘기도 해야 중요한데. 되잖아요. 아니 진짜 빨리 복당시켜주고 싶으면 빨리빨리 올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자 월요일날 최고위원회 올려. 당직 그러면 되잖아요. 당직자도 주말에 쉬어야죠. 아 지금 급하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일주일이면 알겠습니다. 대단히 빠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절차상에 알았어요. 어떤 그런 과정이 네.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됐습니다. 네 인천 계양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리가 됐습니까? 뭐 어떡합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예. 정리가 잘 되고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뭐 각자 간의 어떤 정치를 지망하는 입장이고 정치적인 명분이 다 있는 것인데 그냥 당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명분은 당의 명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분을 과연 당이 갖추느냐는 거예요. 그럼 인천 계양에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계양을 주민 입장에서 김남준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오는 게 계양 주민에 도움이 되는지 5선에 그리고 인천시장을 했고 다시 어려움을 겪고 와서 뭔가 나를 정치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읍소하는 좀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오는 게 계양 주민에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종합해서 당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 대변인께 여쭤보면 그래서 저한테요. 네. 어려운 건 대변인 해야죠. 여쭤보면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민심의 명분, 민심이 바라보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이 바라보는 명분이 있을 텐데 그럼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간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각자 그분입니다. 에이, 우. 이거를 누구를 말하면 진짜 아, 지금 저는 분위기를 예. 여쭤보는 거예요.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뭐 약간 기류가 이렇다. 뭐 이게 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고 있다라든지. 아니 다- 똑같이에요? 당내 기류는 이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소중한 인재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소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명분과 실리적으로 잘 찾아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그 당내 주류 구조가. 네, 네. 네. 이제 서 소장님이나 우리 김남국 대변인님이나 다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얘기에서 우리가 그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 개항을 계속 지역구 했었어. 그러면은 당이 복당시켰으면 송영길 가야지.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랄 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안 흘러가잖아. 그럼 어디선가는 송영길 전 대표 개항 가면 안 돼. 그 좀 딴 데 가.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 거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넘어가요. 네. 아, 창과 방패의 어떤 절대. 장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왜 흔쾌하게 안 주냐고요? 왜 흔쾌하게? 아니 이게 정치가 쉬워요. 무슨 뭐 어디 저 자판기처럼 돈 아니 서 나오니까. 소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안 흘러가냐고요? 그냥 왜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겠죠. 그게 혹시 대통령 눈치 보는 거예요? 아이 그 말씀을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 전혀 예.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이 대통령 최측근이니까 이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것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양보를 한다고 치시죠. 가정에서. 그러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가장 좀 안 좋게 볼까요? 누굴까요? 대통령. 정청래 김남준 대표일까요? 뒤에 있는 그분. 대통령을 그렇게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내가 가장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함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은 전체 통합 모두의 대통령인데 모두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시각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판단을 해서 개항을 해 송영길, 김남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민주당은 제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 정당이니까
당원과 뭐 민심 여론조사 해가지고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게 왜 하면 그런 평안기를 그러게 왜 안 하면 택해요? 너무 쉽죠. 송영길 전 대표가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길 안 가냐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지역은 이제 당헌당규상 전략 지역이라서 빈자리 전략 지역이라서 이거를 이제 뭐 전략 경선을 시킬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러면 여론조사. 둘 중에 하나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한번 합당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 명분을 쌓아가는 빌드업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고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도부가 결정하고 전략공관위가 결정하는지 당원들에게 충분하게 뭔가 이해를 구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떡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당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두 분의 말씀을 5자로 요약을 하면 네. 그만 물으쇼. 근데 어느 한 그래서- 분이 대승적으로 네. 양보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네. 90여 일 남았잖아요. 지선이 이제 곧 뭐 다 결정돼야죠. 보이겠죠. 이 후보도 맞습니다. 결정이 되고 이제 또 민심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이 될 텐데 더 나아가서 당권 경쟁 구도도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지선이 6월이고 뭐 당권 경쟁은 이제 8월인데 벌써 그걸 논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냐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갖가지 이제 여론조사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21.6, 송영길 19.4, 김민석 18.8이었고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어봤더니 정청래 28, 송영길 27.9, 김민석 27.6. 이건 정말 초접전 양상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뭐 구도가 바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권에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대표 될 때도 세 분이 아주 박빙이었잖아요. 홍영표, 우원식 이 세 분하고 해서 네. 거의 뭐 0. 몇 프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다. 뭐 민주당 룰을 잘 몰라서 뭐 결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에 들어가는 거를 또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또 민주당 내에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도 생각이 복잡하겠죠.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이거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한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다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 등장이 갑자기 2심에서 무죄 나오면서 무죄 확정이 되는 거죠. 상고 포기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돌발 변수여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8월 전당대회까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김남준 전 대변인과의 이 공천 경쟁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대통령께서 누구 연임을 반대한다거나 누구를 민다거나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의 어떤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역대 대통령은 본인과 가까웠던 정치 진영에서 누군가가 새롭게 나오고 본인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과 적대적이거나 혹은 소원하거나 싫어하거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기회를 주고 키워주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 더 도와주시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와 관련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당의 일이잖아요. 당무잖아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누구든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뽑힌다라고 선출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실 분이시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실 분은 아니다. 옛날처럼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자꾸 진짜인데. 시를 써.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서영주를 도와주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 서영주 선배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통합의 이제 정치. 아니 이 여론조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송영길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복귀한 지 2주 됐는데 음. 이렇게 경쟁력이 정말 막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명심을 얻고 8월달 전당대회에 나갈 거야 막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도 앞서는 뭐 미세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재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면 물론 송영길 대표는 나는 당대표 해봤는데 내가 뭘 또 당대표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번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당대표랑은 권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송 전 대표가 아마 당대표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배제는 못할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확정적이다. 송 전 대표에게 그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내가 당대표를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열리면 내가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출마해요. 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난 당대표를 하겠어 하는데 구도가 안 열리는데 그 당대표 진행하다가 뻐그러지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명한 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사실 당대표에게는 열려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송 전 대표 출판기념회 사회를 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권노갑 고문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 가장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뭘로? 예. 권노갑 고문이라고 민주당 고문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인재다. 그러면서 제2의 김대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고문들이 할 정도면 사실상 그 분위기는 부인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지금 현재 당대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개항을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정리되면 그러니까. 당대표 가실 연결이 수도 되죠. 있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반청입니까 서 소장님은? 거기 가가지고 친민주당입니다. 친민주당.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의사를 떠나서 전체 판세라든지 어떤 구도라든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쵸. 어떤 분위기로 정치는 흘러간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차기 당대표에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둘 중에서 한 명이 과연 정리가 될까?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노선 정리가 될까?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계기로 그게 가능할까? 뭐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상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이 스위치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뭐 제 입장은 그래요. 예, 송영길 대표가 총리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거론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다는 시를 제가 읽고 싶지 않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게 예, 시가 아니라 입장은 이해해요. 예, 시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예. 김남국 대변인 진짜는 진짜예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그러시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입장 그렇게 잘하니까. 네, 그렇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네, 아마 예, 하여튼 예. 재보궐선거 끝나고 뭐 정말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 6월달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방향이 잡혀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정민 앵커님 너무 민주당이 부러워요. 이렇게 당대표 사람도 후보들, 많고. 네. 네. 막 대통령실에서 안 돼. 정청래 안 돼. 막 이거 그냥 짓눌러 막 망가뜨려. 제가 이런 게 처음이어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네, 이게 네.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재밌는 정치 소재거리는 맞아요. 집권여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좀 서사가 있잖아요. 3년간 죽을 것 같은 정치인이 살아나는 이런 뭐 드라마 같은 일들.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야, 이런 일이 있네라기 때문에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 민주당에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좀 갈등 구조들은요 건강한 갈등이다. 그냥 평상적인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헤게모니 싸움이고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뭐 정리가 되냐 너무 정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정리는요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근래 보기 힘들었던 어떤 초식들을 보고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럽다. 부럽죠. 보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러운 보수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요. 원래 보수기가 더 길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재밌는데. 아니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야상 입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습니까? 임팩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명칭의 변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게 너무나 좀 권위적이다 해서 뭘 심사를 해? 그래서 관리만 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정현 전 대표가 10년 만에 당에 롤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본인 정치하고 있어요. 공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본인을 띄우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뭐를 했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본인을 띄워서 그럼 본인이 목표하는 바는 뭡니까? 일을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를 자기 지금 직분과 관계없이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새 시대, 새 인재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박형준, 이철우 현 어떤 단체장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자기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분석과 해석은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원서 받기도 전에 뭐 입학처장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원서 내는 학생 입장에서 나 이 학교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나 합격 안 시킬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내려놓는 게 정치의 완성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그럼 뭡니까? 10년 전에 대표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인을 거론한 게 아니라 나는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지 않는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새 인물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정치에서는 해석으로 그것도 시잖아요, 시. 우리가 이제 시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도구가 돼가지고 네. 장동혁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제거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많이 후보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된 공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재밌게 보고 그냥 있어요. 계속 땡깁니까? 아니 그냥 재미보다는 웃겨요? 네, 웃겨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보면 두 사람이 떠올라요. 장동혁, 고성구. 이 라인이 딱 떠오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관위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그다음에 이 기존의 초선밖에 안 되는 그런 단체장들에게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리 비워, 방 빼. 왜냐하면 시드를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열어놔야 본인들이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인데 고성국 씨가 입당하기 전인가 예전에 그 공천권 30석을 요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딱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 하면 한 30석 정도를 마련해야 돼요. 지금 고성국 씨가 내리는 여러 가지의 입장들, 썸네일이 거의 국민의힘의 싱크로율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당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광고가 끝나고 네.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쯤 하고 광고를 듣고 네.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중요한 말씀 있으니까 꼭 돌아와 주세요. 네. 네, 육회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치 인싸와 아주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이 오늘을 마지막 방송으로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시라고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장 소장님. 네, 장성철입니다. 저 정치인싸 오늘 마지막 출연입니다. 정치인싸는 어찌 보면 제 정치 평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줬던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너무 아쉽고 6년 차더라고요. 여기 정치인싸 나온 지. 토요일이 이제 상당히 허전할 것 같고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땜빵 자리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서 소장님. 네, 저도 육회상계 통쾌 청취자에서 이 패널에 앉기까지 꿈만 같은데 저도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배웠고 토요일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도 이제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이 새로운 멤버들이 또 정치인사를 꾸리겠지만 굉장히 아쉽고 좀 섭섭하다. 그래서 저도 땜빵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종로의 출마 때문에 지방선거 네.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는 것 때문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 정치인사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두 분과 함께해서 저희 정치인싸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도 아쉬워할 것 그건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장 소장님은 또 다른 방송에서 그리고 네. 또
서영주 소장님은 또 우리 다른 역할로. 네, 지선에서 파이팅들 하시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들 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세타 소장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